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에 실패한 용의자가 트럼프 후보를 살해할 것이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두하고 또 다른 기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회 지도자들이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정부 폐쇄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후보에 대한 기밀 경호 비용은 늘리고 투표할 때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없앤 채 지도부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임시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미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론과 판세, 국제정세 모두 후보를 누가 당선되느냐 짐작해 보기까지에는 불안정합니다. 오늘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경합주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지한 자신을 흑인 나치라고 정의한 마크 로빈슨 주지사 후보는 트럼프의 주말 유세에 등장하지 않았고 트럼프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통령 후보와 로빈슨 자신은 포르노 사이트에 쓴 글 관련 모두를 부정하고 언론을 공격합니다. 이 이슈는 삼중 시한폭탄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한 기구가 반대의 결과도 발표해서 아직까지 의지할 만한 정도는 못 됩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측은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 가짜라고 반박하는데 해리스 측은 이긴다는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 측이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으로 가느냐, 이 문제는 전면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엔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미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비난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아주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혼돈의 사중주가 미국을 위협한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이고 혼돈의 사중주 악기에는 북한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던 혼돈의 사중주 이 내용은 이제 오늘의 미국 뒷부분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선거 이슈를 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맞기도 하고 짐작이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가 맨 뒤에 전해드리겠다고 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예전에 아들 부시 시절에 왜 우리가 악의 축이라는 axis of evil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이란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사중주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 미국이 처한 여러 가지 압박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세계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잠자기 직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분석 기사를 보고 내일 아침 시작할 때 이 내용부터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약간 통하기도 하고요. 이게 더 미국의 대선과도 연관이 되면서 지금 미국이 이런 형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싶어서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미국이 처한 위협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내용을 보면 사진에요. 중국 해안경비대라고 쓰여있는 큰 배가 있고 옆면에는 필리핀 해안경비대라고 쓰여있는 역시 작은 고무보트가 있습니다. 5명. 어디서겠습니까? 남중국해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처한 위협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올여름에 의회도 가끔 초당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당적인 의회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표한 보고서의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딱 정말 직면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이게 1945년 이후에 가장 심각하고 그때보다 더 도전적이다. 1945년 하면 저는 요즘에는 빠찡코 2를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독일 다 연관된 이 역사가 생각나는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게 이제 의회의 초당적인 보고서가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주변에서 미국이 깊숙이 인볼브 돼야지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또 결론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위협은 아시아에서 아주 호전적으로 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때때로 다 들었던 것을 오늘 지금 한 번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유럽에서는 거의 80년 만에 러시아가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대규모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정말 극단주의 단체들 네트워크의 헤즈볼라다, 하마스다, 자금을 대면서 때로는 이스라엘과 직접 간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 이코노미스트 기사와 완전히 엮여 있던데요. 이 모든 나라들이 세계의 국가들이 북한과 다 협력을 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악의적인 파트너십에 성장하는 축, 그냥 악의 축이 아니라 이 악의 축이 의도 자체도 악의적이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Commission on 그 National Defense Strategies라고 해서요. 국가 방위 전략 위원회. 굉장히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이라고 느꼈고 그런데 독자들이 산발적으로는 뉴스를 접했지만 총체적인 그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정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국가적인 대화의 중심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월터 러셀 미드라는 그런 그 허드슨 연구소의 이 국제정세 전문가가 쓴 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데 모든 것을 다 이제 당파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 홀로 미국 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다른 나라 외교에 인벌브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이제 대선 후보를 두고 있다는 점이죠. 반민주주의 동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그런 멤버들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은 그 국가들이 다 그 국가 내부의 현 상황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본인들도 사실은 끼리끼리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협력을 한다는 거죠. 중국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러시아, 북한, 이란 다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내부적으로 아주 잘 돼가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족주의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지 돼. 하면 애국심을 조금 높여보려는 민족주의 그런 것이었고 이란도 대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서 이토록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란의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여성들은 그 아주 그 보수적인 정책을 지긋지긋해합니다. 중국 남중국해에서 막 필리핀 배들을 막 들이받고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군대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한 것. 이거 이제 한국과도 다 연관이 되는 문제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란 모두 현재보다 본인들 그 주변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본인들의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다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그 그룹들의 뭐 어떻게 보면 뭐 뭉칠 수 있는 그런 주장의 하나가 미국이 약하다. 미국의 이 같은 그 약함이 새로운 본인들을 합치게 하고 세계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초당적인 보고서는 그렇다고 미국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을 바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제인 하몬 이 하원 의원이죠. 민주당의. 그리고 이제 이 그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 위원회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등등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보고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생활의 수준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초당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란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뭐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홍해에 그런 그 공격하고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뭐 후티 반군에서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뭐를 불편하게 하면은 또 미국이 후티 반군을 이렇게 하면 홍해가 마비가 되잖아요. 무역로가 마비가 돼. 이미 해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일반 사람들 물건값 비싸진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비용 비싸졌던 것, 뭐 요즘 가솔린값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한국 그 각 나라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거 다 각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생활을 움직이는 반도체 완전히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무슨 강한 말 하면 TSMC에 주식값이 팍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그 경고를 초당적인 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진주만 사태, 그리고 9.11 사건, 그 전조와 지금 비슷하답니다. 그 정도의 임팩이 있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데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를 드렸던 미국의 약함이라고 하는 거, 이 미국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에서의 일부 측면에서 중국을 지금 미국이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뭐 해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중국이 그 군사적인 투자를 해서 그 태평양, 그 서쪽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를 아주 크게 약화시켰죠. 그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방비에 대한 지원이 뭐 매년 늘어나긴 합니다. 국방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긴 하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에는 미국이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으로서는 뭐 인공지능이다, 정보전이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해왔었고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은 중국은 그럼 인공지능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GDP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정 부분에서 중국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는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사회보장, 메디케어 같은 것을 확장을 했잖아요. 사회보장은 여기서는 인컴 세큐리티니까 그 수입 그 안전망을 보장한다. 뭐 최저임금 뭐 등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에는 적게 지출을 했다. 이 뉴욕타임스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이제 국방 지출과 메디케어 그리고 인컴 이런 것을 이제 그래프로 쭉 해보니까 인컴 세큐리티는요 2020년 올해는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계속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올라오는 추세고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올해만 조금 뭐 좀 이렇게 평행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인데 국방은요, 1950년대랑 지금 물론 다르긴 합니다. 뭐 재래식을 기반으로 했었던 때와 2차 대전 끝나고 몇 년 뒤와 지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계속 국방비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늘려야지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비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입은 일정한데. 당연히 부분적으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 변화를 줘야지 됩니다. 줄인다던가 아니면 늘려도 더 많이 못 늘린다던가 이거는 진보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화날 일이죠. 아니면 또 그 수입이 늘어나야지 국방비의 추구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세금을 더 걷자. 기업 세금 인상. 또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억만장자 부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면 보수가 엄청나게 또 화나할 겁니다. 사실 이때 보수가 화나는 것은 별로
세금 그 인하의 득을 보지 못하면서 엄청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런데도 그 본인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보수들이 화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서로 조절을 해야지 되겠죠. 어쨌든 이 보고서는 외교에 대한 지출을 증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한 것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국방비에 관한 것도 뭔가를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잖아요. 군수 그 공급업체, 그 컨트랙터들에게 너무 아주 그 국방부가 나긋나긋하다. 이건 이제 쉽게 표현해서 나긋나긋한 그런 그 관료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여기에 부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용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혁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점점 더 국방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수십 년 된 장비 여기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에 의존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시대부터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재래식 그런 무기들을 쓸 데는 없고 고철로 버리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로컬의 그 경찰국에서 좀 써보시겠어요? 하고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니까 로컬 경찰국에서 무기가 훨씬 세련돼져서 사람은 누구나 뭔가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찰이 조금 뭐 시위 진압대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더 좀 터프해졌다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국방부에서 쓰지 않는 고물과 같은 무기를 로컬, 전쟁에서는 고물이 돼버린 것도 로컬에서는 세련된 그 무기, 뭐 시위 진압용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든지 버리든지 뭐 드론이라든가 AI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요.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치러보면서 우리가 다 느낀 거잖아요.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면서 뭐 이렇게 통하고 돌려서 우크라이나에 뭐 탄화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미국의 이 군수 산업에서 특정 분야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줬다는 거죠. 이 문제는 국방부와 혁신적인 미술이 아니라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양극적인 정치화 분위기도 이러한 그 세계에서 아주 위험한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에는 또 다른 약함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애국심이 부족하면은요, 이거는 최근에 군대 모집한다 하면은 별로 그 군에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모집을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그 외부의 위협이 이런데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계속 서로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이 의회의 초당적인 위원회가 미국이 지금 딱 그 처한 위험 이런 것에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순위라든가 연방 부채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미국의 국방부 군대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 국방부의 예산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줄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해외 분쟁도 이렇게 뭐 중동에서 뭐 유럽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어디가 미국의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얻어내기는 무척 머리가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무슨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이제 뒷부분엔 제가 이제 그 북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훨씬 미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거 미국이 어떤 거는 방치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국제사회에서의 혼란이 너무 명확하게 미국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처한 위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선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법정에 그 9월 며칠이었었죠. 트럼프 후보를 암살 시도를 했었던 58살의 용의자가 출두합니다. 오늘 출두하는 목적은 이 사람을 계속 구금을 해야지 된다고 지금 검찰 측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내놨는데 보니까 그 9월 달에 암살 시도 그 현장에 가기 몇 개월 전에 아는 사람, 위트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어떤 편지인데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세계에, 월드에 보내는 편지다 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이 담긴 상자를 그 위트니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된 그 메모에 보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용기를 다 쏟았다.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불한다. 이게 이제 본인이 이 일을 완수한다는 그게 바로 트럼프 후보를 살해한다. 살해할 것인데 본인은 할 걸 다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니까 누군가가 완성할 수 있는 사람에겐 내가 현상금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되고 나서 뭐 돈 없다고, 은행 어카운트에도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그냥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트니스가 누구인지는 뭐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상자 안에 이 메모, 편지, 세계에 보내는 편지와 탄약과 뭐 건축자재, 뭐 지붕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지금 하와이 2018년도에 하와이로 이사 가서 아들과 함께도 그런 일을 역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자재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었고 휴대폰도 뭐 예전 거겠죠. 4개가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은 사회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도주할 그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류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마 판단받기 위해서 검사가 이 같은 것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늘 모든 주요 신문들을 보면요. 일면에 하나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정말 할 것인가. 이게 전부 일면에 실렸고, 또 다른 것으로는 오늘은 조금 색다릅니다. 그만큼 오늘 그 대선에 관한 뉴스가 좀 얽혀 있거든요. 뭐 딱 하나로 이거다 하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검사로서의 그 일을 쭉 보면 굉장히 좀 그 강한 범죄, 좀 지독한 범죄, 여기에는 터프했고 무자비할 정도로, 이 강한 범죄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검사로서 강하게 결론을 내렸고, 그러나 또 약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처벌도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어제 뭐 이미 웹사이트에서 많이 나왔는데, 공화당이 지금 모성애, 이것으로 선거를 분열하는데 이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해리스 후보가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아 본 사람은 겸손함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안 낳은 사람도 있고 낳을 수가 없어서 안 낳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친자는 아니지만 뭐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성들도 많은 그런 미국에서 과연 이게 그 선거를 분열시키기는 하는데 아주 그 무당파의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이 같은 전략이 적절하게 통하느냐, 뭐 이런 내용도 뉴욕타임즈에 실렸고요. 뭐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위협과 함께 트럼프 후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건 뭐 꼭 트럼프 후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인권단체도 놀랄 그럴 정도다. 그러나 어쨌든 일부 주의 부모들에게는 차일드 케어가 굉장한 이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해리스 후보가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어린이 낳고 신생아가 탄생하면 1년 동안 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 NPR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그 네바다 사람들을 많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네바다에서 인터뷰한다 하면 주로 이제 식당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경제 때문에 나는 몰라.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거 상관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경제는 트럼프 후보가 잘할 것 같단 말이야 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국가 없이 무슨 경제가 있어?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이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합주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누구를 찍을지 찍지 않을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에겐 차일드 케어가 이슈고 어떤 사람에겐 민주주의가 경합주에서도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론조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같은 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타임즈와 뉴욕타임즈입니다. 시에나 칼리지는 트럼프가 우세하고 그러면 CBS와 유가브 아주 이 유가브도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구죠. 영국에. 여기는 어떻게 똑같은데 해리스가 또 우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금으로서는 추세는 보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는 이게 근데 같은 여론조사에서의 추세를 보는 건 의미가 있죠. 현재 트럼프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해리스 후보보다 5%포인트나 앞서간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는요, 8월 달에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애리조나에서 5% 앞서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 7%나 8% 정도는 누구에게 투표할지 또 모른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 9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CBS와 유가브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럼 여기는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뉴욕타임스의 조사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고 조지아주에서는 4%포인트나 앞선다. 트럼프가.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CBS와 유가브의 여론조사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동률이다.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그럼 이건 분명히 뉴욕타임스나 CBS의 여론조사에서 뭔가 질문해서 차이가 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겠어요? 무엇을 믿을지 모르고 그리고 설령 뭐 예를 들어 조지아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예를 들어 지금 간단하게 이렇거든. 가장 간단한 계산은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에서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끝납니다. 선거 이깁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지아에서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주에서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의 수를 또 하나만 들어드리자면 뭐 조지아에서 안 이겨도 돼요. 다만 원래 그 블루였었던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런데 블루월에서 다 이기고 한석 선거인단표 하나만 더 있으면 이게 이제 네브라스카에 나뉘어져 있는 데서 하나를 말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특별히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보 측의 그 차이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후보 측은요. 좀 안 된다 하는 여론조사, 해리스 후보에게 진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거 다 가짜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여론조사 기구도 다 무슨 좌파에 물들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낸다고 오로지 라스무센 여론조사 결과만 그냥 밀면서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스무센은 언제나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말 실력 있는 통계 전문가들은 라스무센을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해리스 후보는 오늘 아침에 그 더 힐에서도 보도를 하지만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겉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트럼프 후보를 과소평가하는 거다. 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이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이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당연하게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샤이 트럼프 없다.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캠페인 전문가들은 왜 샤이 트럼프가 존재를 하냐면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권자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놀이터에서 트럼프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말을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하기를 주저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해리스 후보가 적어도 막 6%포인트 이상 이겨야지 이게 이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6%포인트 이상 이긴 적이 없죠. 해리스 후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해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최근에 해리스 쪽이 더 나은가? 이제는 트럼프를 잘 알게 되니까 말만 했지. 사실 따지고 보면 말하고 달랐던 것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의 어떤 효과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 같은 환상이 깨진다는 것은 벌써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1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지 될 것은 그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유리합니다. 최근에 유권자 등록은 여성 유권자들이 새로 많이 등록했거든요. 이거 다 낙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도 많이 등록을 했는데 유권자 등록만 또 하면 뭐합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걸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거. 유권자 등록 열심히 캠페인을 해요. 그리고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런 이제 유명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낙태 때문에 유권자를 등록한 여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많다는 거.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 투표율이 공화당보다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이런 유권자 등록이 또 암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시작된 버지니아라든가 세계주에서의 조기 투표도 하고 우편 투표도 하고 사전 투표 등등 당일날까지 투표를 해야지만 되니까 이건 또 이제 선거 캠페인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 CBS와 유가브는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마크 라빈슨이라는 현재의 부지사고 주지사 선거에 나간 사람이 여기저기 포르노 사이트에 나는 흑인 나치다. 내가 백인이었다면 KKK단에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공산주의자야. 그 무슨 이런 민권운동 이런 운동 자체가 그건 공산주의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포르노 웹사이트에 썼다.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고 언론이 가짜다. 폴리티코도 가짜고 CNN도 가짜고 본인이 또 다 실명으로 또 그런데 등록을 해서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트럼프 후보가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옆에 딱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지금 열심히 어택덕으로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는.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마틴 루터 킹의 2배야. 마틴 루터 킹보다 더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열심히 해왔던 마크 존슨이 마틴 루터 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사실은 그때도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버려야지 되잖아요. 무당파가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고 투표장에도 안 가고 그럼 트럼프에게도 투표하지 않게 될 거고 이거 신경을 쓰면 아직까지는 트럼프 후보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통령 후보가 무조건 지금 나온 보도가 다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이건 서로 어떠한 그 약속을 하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꼭 그 포르노 사이트에 쓴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해왔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코비드 19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뭐 트럼프를 못 살게 구르려고 퍼뜨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등등 음모론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던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본인은 떨어질 겁니다. 민주당이 다시 지금의 로이 쿠퍼 민주당의 재선 그 주지사에 이어서 떨어지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주에서 한 석만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럼 낙태나 뭐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주지사가 비토권을 가져야지 되는데 다시 민주당이 또 주지사로 자리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또 뭐 아무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공화당의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의 의원이 의석을 또 지킬 수도 있게 되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삼중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현재로서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또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 주말에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토론하자고도 하고 또 CNN 방송이 10월 23일에 하자 하고도 하니까 뭐 해리스 후보는 오케이 하고 잡았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가 팍스가 제안했을 때 잡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say no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say no 한 이유는 내가 엄청나게 그 첫 번째 토론에서 이겼는데 두 번째 토론은 지는 사람이 하길 원하는 거야. 나는 이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too late. 뭐 한 번 해서 다 모든 것을 봤는데 이겼는데 뭘 또 해.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데 지금 뭐 또 잘 트럼프를 아는 사람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 트럼프와 예비선거에서 겨뤘고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 이제 그 인수위원장을 한 크리스 크리스티는 트럼프가 결국은 토론을 또 할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해리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경합주에서 중요하지 않은 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래서 중요하죠. 애리조나주 여론이 엇갈리니까 중요하죠.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은 거의 이제 그 레스토랑 직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바다 같은 경우가 선거인단 수가 적습니다. 경합주에서 제일 적어서 6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 후보들이 예상했었던 것이 어긋날 때는 6표 아니라 1표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바다는 네바다대로 중요하고 조지아는 중요하고 또 펜실베니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펜실베니아는 해리스도 트럼프도 일단 이겨놔야지. 경합주에서 제일 선거인단 표가 많은 19표니까 이겨놔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다른 그 어떤 그 경우의 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리하여 한 군데도 아주 그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선거는 선거 이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개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지아주에서는 주말에 기계로 개표를 하는데도 또 그걸 일일이 다 손개표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선거위원회에서 3대 2인가요?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기계투표하고 예를 들어서 손개표를 다 하면 손개표라는 것은 애매하고 모호할 때 그걸 사람이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6주일 남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민주당인 그 라파엘 워낙 연방 상원 의원은 이건 민주주의를 뒤집으려는 시도야. 계속 조지아주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트럼프 후보가 질 것 같다 하면은 또 소송하고 또 손개표 하자고 하고 지난번에도 손개표 2번인가 3번인가 했잖아요. 하고 뭐 만 몇천 표 덜 나와서 조지아주에 16개 선거인단 표를 바이든 그 대통령이 후보가 당시에 가져가고 말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다. 그중에서 정말 으뜸은
타르힐 스테이트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예전에 무슨 뭐 송진 이것을 많이 그 수출을 해서 해군의 뭐 선박에 뭔가를 이렇게 방수를 하는데 그 송진이 중요하다면서요. 이 타르힐 그래서 송진 막 이렇게 채취하는 사람들이 뒤에 뒤꿈치에 막 송진이 묻으니까 자랑스럽게 송진힐 타르힐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주지사 후보 때문에 마크 로빈슨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모든 주가 다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연방정부가 사실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9월 30일,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의 시작이잖아요. 보통 이제 로컬 정부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6월 30일까지가 마지막 7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1월 달이 아니라. 그런데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하원에서 마이크 존슨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의장이 딱 내놓은 것을 사람들이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3개월짜리입니다. 12월 달까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지도부는 그리고 투표 같은 거 거쳐야지 되는데 여기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2억 3,100만 달러 비밀 경호 이거 다 이제 그 포함하는 거 비밀 경호 액수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임시 지출 법안 이제 공개를 했고요. 아니면 연방 정부 폐쇄하는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모든 그 투표하는 사람이 다 그 유권자 신청할 때 시민권 같은 거 확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해야지 된다. 이게 없으면 연방정부 폐쇄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방정부 폐쇄하면요. 선거 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연방정부 폐쇄하라고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지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과를 하기는 했어요. 트럼프 비밀 경호 비용 높여준다. 대신에 시민권임을 꼭 확인해야지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없애고 했던 거. 그리고 이미 시민권 이거 투표하고 이것은 많은 음모론이 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면 불법이고 엄청난 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비시민권자가 의도적으로 유권자 사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괜히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시간만 낭비했다. 이제 와서 이걸 통과시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원은 어쨌든 수요일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지도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원도 아마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연방정부 폐쇄는 막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휴대폰, 워키토키 이런 공격에 이어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오늘은 또 대대적으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그런 그 수백 개의 목표물을 공습을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면전을 하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춰야지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와 있거든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것 보니까 트럼프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급진적이다.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특별 비무장지대를 창설을 하는 이 키브가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거고요. 이제 러시아 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왔고 정복했고 이젠 내 것이다. 나폴레옹 막 군화발 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대만,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 다 이런 문제들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맨 시작과 끝이 무겁긴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미국에 대한 새로운 혼돈의 사중주 위협,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시간 되는 대로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다. 가장 큰 기계, 포탄 이런 걸 지원하진 않지만 기계를 공급했다는 거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해서
국방 기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대신에 잠수함, 미사일, 기타 이제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받았고요. 이란은 굉장히 많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내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포탄 같은 것을 보내는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군사, 산업, 유대 관계가 성장하고 서로 배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30년대 나치 독일, 제국주의 일본,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악의 축보다 더 위험하다. 앞에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슬람주의에서 강경한 공산주의, 이란, 또 중국에 이르는 이런 이념을 가진 혼돈의 사중주 구성 국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에 대해서 다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증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깊이를 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총알, 북한이죠. 그리고 이제 총알과 비슷한 드론을 이란이 주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합니다. 산업 지원, 중국이 이제 마이크로 그 일렉트로닉스 수입 같은 거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을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굴삭기도 많이 준다고 하고요. 기술 교환 잘 안 알려졌지만 아주 그 중요한 것이 이란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실험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드론 같은 것을 잘 이게 적용이 되는가 학습장이기도 하고요. 북한도 서방의 방공망에 대한 본인들의 그 미사일 성능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술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주죠. 뭐 서로를 막 의심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 항공학, 미사일을 포함해서 서로 협력을 많이 우주 분야까지 북한도 이제 뭐 ICBM 재진입할 때의 어떤 그 기술 같은 것을 러시아가 줬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뭐 왕관의 보석 하나를 나중에 딱 박아주느냐는 나중에 문제고요. 이런 독재 정권의 사중주는 위험 감수 성향은 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우리 중재도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아주 리스크한 것까지는 택하지는 않고 그러나 뭐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좀 거리낌이 덜할 수도 있고 그 이들 나라 사이에도 반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토처럼 딱 구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양자는 거래를 하는데 사중주가 합쳐서 합주를 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무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중주 국가는 이미 미국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무서운 사중주 국가들의 위협도 미국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을 해야지 미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미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